서울 지하철 2호선 오후 5시 분비는 승강장에서 김수아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받아든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21살 대학 2년차인 수아에게 서울 생활은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아, 진짜 못 살겠다. 수아가 중얼거리며 기차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기차표였죠. 방학을 맞아 시골로 내려가는 길, 그곳만이 수아에게는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을 벗어나자 회색빛 도시 풍경이 점점 푸른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을 보며 수아는 비로소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속 SNS를 보니 친구들은 여전히 과제와 알바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수아는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2시간 반의 기차 여행 끝에 도착한 시골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교회 종탑,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 그리고 마침내 보이는 한옥 지붕. 할머니 왔어요. 수아가 대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외치자 부엌에서 뭔가 끓이고 계시던 이점네 할머니가 앞치마를 털며 나오셨습니다. 77의 연세에도 꼿꼿한 허리와 환한 미소로 수아를 맞이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수아는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왔네. 서울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내어주신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수아는 마침내 진정한 휴식을 찾았습니다. 고향은 그냥 숨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수아가 할머니께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여기서 푹 쉬어라 라고 따뜻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읍내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은 서울의 대형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는 대학생 됐다며 공부 열심히 해라며 서비스로 고기를 더 싸주셨고 방앗간 할머니는 키도 많이 컸네 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람들 다 저 기억해요? 수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요만했을 때부터 봤는데. 할머니의 대답에 수아는 이곳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귀향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한 여성이 민간인 복장으로 할머니 댁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김유나 30살의 이 여성은 707 특임대 출신의 현역 특전사 상사였습니다. 유나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주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직업적 습관이었죠. 골목 어귀의 가로등 상태, 이웃집 창문의 불빛, 심지어 개들의 짖는 소리 패턴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유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복도에 놓인 할머니의 낡은 슬리퍼와 수아의 운동화를 보며 유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히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슬리퍼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수아가 머물고 있는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살그머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수아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유나는 동생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자 할머니가 야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나는 뒤에서 조용히 할머니 왔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돌아보며 아이고 유나야 라고 반가워하셨지만 유나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아가 몰라요. 좀 더 조용히 있을게요. 유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유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유나의 방식을 말입니다. 또 그런 눈이네, 유나야. 할머니가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 할머니는 그 눈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보이던 그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습관이에요. 유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나는 조용히 거실로 이동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 안팎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 수아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수아는 언니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댁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내일부터 다닐 읍내 보습학원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의 사흘째 아침, 수아는 읍내에 새로 생긴 보습학원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학 동안 놀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할머니는 공부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수아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어 회화반이 저녁 9시에 끝난다고 하네요. 수아가 학원 안내지를 보며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늦지 않게 들어와라.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 평화로운 시골에서 무슨 위험이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학원 첫날, 수아는 기대에 부풀어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어 정겨운 분위기였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회화 수업은 서울에서 받던 주입식 교육과는 확연히 달랐죠. 다른 수강생들도 대부분 수아와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생들이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아 씨, 서울에서 왔다고 했죠? 여기는 어때요? 같은 수업을 듣는 민지가 물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아요. 서울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수아의 대답에 민지는 그렇죠.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아의 안전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9시 수업을 마친 수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원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지만 낮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없이 지나갔을 길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골목을 돌아나가던 수아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이 걸음을 늦추면 뒤의 발걸음도 늦춰지고 빨라지면 그들의 걸음도 빨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명의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뒤따라오는 남자들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수아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당부가 맴돌았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학생, 잠깐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아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돌아보니 세 명의 남자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좋지 않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죠. 집은 어디예요? 데려다 줄까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수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과 말투에서 수아는 강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아가 뒷걸음질을 치며 대답했지만 남자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골목길이 갑자기 낯선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랑 좀 놀아요. 재미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세 번째 남자가 재빠르게 수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더 곤란해져요. 리더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담배 한 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있었죠. 수아는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 지금 바쁘니까 가세요. 리더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담배 불 좀 빌려주세요. 라이터가 고장났네요. 여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로등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표정, 그리고 뭔가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빨리 가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여성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폭들은 점점 짜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리더가 여성에게 다가가며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도 같이 놀래요? 아니면 빨리 꺼져요. 하지만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그녀는 담배를 입에 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골목, 너희들 땅이야? 그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고 조폭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리더는 비웃으며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님도 외로우세요? 같이 얘기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퍽! 리더의 손이 유나의 어깨에 닿는 순간 골목에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조폭의 손이 여성의 어깨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남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리더의 팔을 꺾어 바닥에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연마했던 관절기 기술이 일순간에 발휘된 것이었죠. 리더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몸부림쳤지만 유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나 놓으라고. 리더가 절규했지만 유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무덤덤한 얼굴이었죠. 두 번째 조폭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그는 당황한 나머지 근처에 있던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고 유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파이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리더를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회전하며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발끝이 허공을 가르며 정확히 두 번째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팍! 유나의 발등이 파이프를 든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그는 파이프를 놓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마지막 남은 조폭은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이 인연이 뭐야? 그는 도망치려고 돌아서다가 유나의 발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유나가 의도적으로 발을 내밀었던 것이었죠. 넘어진 남자 위에 유나가 무릎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말로 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죠. 세 번째 조폭은 완전히 기가 죽어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세 명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해.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이런 짓 하지 마라. 유나의 말에 세 명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다친 손을 살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죠. 수아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세 명의 남자가 한 여성에게 완전히 제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액션으로 말입니다. 조폭들이 도망간 후 골목에는 유나와 수아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죠. 수아는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용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친 손으로 수아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나는 조용히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유나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가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수아는 유나의 품에 안기며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나가 수아의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 여성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술을 배우셨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보여준 실력은
조금이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유나의 제안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집에 가기에는 아직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수아는 옆에서 걷는 이 신비로운 여성에 대해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김유나예요. 유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유나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수아의 말에 유나는 별일 아니에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하필 수아였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 댁이 가까워지자 유나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요. 집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유나 언니.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마 다시 만날 거예요. 유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유나라는 여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고마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아가 늦게 들어오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무슨 일 있었니? 수아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라는 이름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에 남은 멍자국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나는 집 근처 언덕에서 할머니 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읍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5시경 쓰레기 수거를 나온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장 옆 골목에서 3명의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두 뼈가 부러진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첫 발견자인 미화원 아저씨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팔뼈 골절, 코뼈 골절 등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읍내 5일장에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젯밤에 조폭들이 누군가한테 혼쭐이 났다더라. 그놈들 평소에 동네 처녀들 괴롭히고 다녔는데 드디어 보응을 받았나 봐.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장터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 여기도 조폭이 있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시골이라고 해서 다 평화로운 건 아니야 라고 답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발신자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카메라들이 갑자기 다 고장났다고 파출소장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없을 텐데. 한편 병원에서는 3명의 부상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윤아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경찰은 그 속사정을 알 리 없었죠. 그날 저녁 수아가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딘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수아야, 앞으로 밤늦게 다니지 마라. 요즘 동네가 좀 어수선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누가 오는지 궁금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젯밤에 자신을 구해준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 언니, 수아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수아보다 할머니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유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할머니, 유나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유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또 그 눈이네, 유나야. 수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나를 아는 것 같았지만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본 그 눈.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나 언니를 아세요? 수아의 질문에 할머니와 유나는 동시에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응, 우리 유나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나는 말이야, 사람보다 먼저 총 맞으러 뛰어들던 아이라. 그래서 너도 언니 옆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우리 유나? 수아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수아 언니야. 언니?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언니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저를 구해준 게 우연이 아니야. 유나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 유나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7 특임대 출신답게 완벽한 은신과 추적이 가능했죠. 수아는 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느꼈던 유나의 강인함과 차가움, 그리고 지금 보이는 따뜻함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을 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군인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군인? 수아는 이제야 어젯밤 유나의 놀라운 실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죠. 왜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는지,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수아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유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수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그냥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니가 무서워. 근데 이상하게 안 무서우면 더 불안해. 하지만 유나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은 정말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명의 조폭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할머니 댁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그 기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아, 방에서 나오지 마. 유나가 조용히 수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너머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폭 무리의 배후에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건달 회장이라 불리는 박정태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수십 년간 이 일대에서 불법 사업을 벌여온 지역 조폭 보스였습니다. 겉으로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정당한 사업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온갖 더러운 일에 손을 대고 있었죠. 박정태는 병원에 입원한 부하들로부터 어젯밤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무술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리더격인 남자가 깁스를 한 팔로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특전사래요. 옛날에 내 형을 잡아넣은 것도 그년이에요. 박정태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그의 형이 군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707 특임대가 개입했었던 것입니다. 박정태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못다한 원수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겠군. 김유나, 기억해두겠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직접 상대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어젯밤 일로 그녀의 실력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욱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가족을 건드리면 되지. 박정태의 비열한 계산이었습니다. 유나가 아무리 강해도 동시에 여러 곳을 지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며칠 후 밤 11시경 유나가 읍내에서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수상한 움직임들을 포착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을 노린 박정태의 계략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는 수아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수아는 언니가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냄새였죠. 수아는 처음에는 이웃집에서 무엇을 태우는 줄 알았지만 냄새가 점점 강해지자 불안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집 앞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당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바람이 강해서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화 시도였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급하게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연기 냄새를 맡고 즉시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라. 할머니가 침착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사이 집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화범들이 도망가는 소리였죠. 수아는 창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마당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출소 경찰은 요즘 장난이 심한 애들이 있나 봅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지만 수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집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집 앞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뛰어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유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언니의 품에 안기며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수아는 유나에게 눈물 섞인 고백을 했습니다. 언니, 나 그냥 서울로 돌아갈까 봐요. 할머니도 위험해지시고 언니도 걱정되고. 유나는 수아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도망치게 두면 안 돼. 한번 도망치면 계속 쫓아와. 그때는 더 위험해져. 하지만 언니, 이러다가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수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언니가 지켜줄게. 유나의 말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세력을 직접 제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않고 집 주변을 지켰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보며 유나는 자신이 왜 이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가족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국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유나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박정태와 그의 조직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며칠만 참아. 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유나가 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수아는 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민간인 복장으로 읍내를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정찰 작전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체득한 도시 정찰 기법을 활용해 박정태의 조직 본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유나는 먼저 어젯밤 방화 사건의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범인들이 도망간 방향, 그들이 사용했을 법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차근차근 따라가 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추적 본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불에서 아이를 업고 탈출하던 날, 유나는 총 대신 맨몸을 택했었다. 그때와 지금 지키려는 건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 읍내 외곽의 공업단지에 도착하자 유나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업한 공장들 사이로 수상한 차량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건물에서는 밤낮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잦았죠. 유나는 안전한 거리에서 쌍안경으로 그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 있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 차량 번호, 그리고 건물의 구조까지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테러리스트 소굴을 정찰할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본거지군. 유나가 중얼거리며 작은 메모장에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폐차장과 연결된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틈새로 들여다보니 박정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청 장치가 필요하겠어. 유나가 판단했습니다. 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해야
가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필요한 장비를 구하러 갔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는 다시 그 공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도청 장치와 야간 투시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었죠. 어둠을 틈타 컨테이너 근처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도청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정태가 부하들에게 내리는 지시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 12시에 그 집을 완전히 태워버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박정태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애초에 목적이 그거였잖아. 김유나 그년을 제대로 혼내주려면 가족부터 건드려야 해. 박정태의 대답에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수아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에 이들이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놀라시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유나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세요.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언니, 혼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유나는 수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언니는 그런 일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날 밤 유나는 할머니와 수아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적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사용하던 전술 장비들을 점검하고 집 안팎의 지형을 다시 한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모르는 사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정태의 조직 정보가 국군 정보사에 포착된 것입니다. 유나의 행동을 추적하던 군 당국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유나 상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민간인 지역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사 요원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단독 작전? 허가받지 않은 작전인가?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보이지만 상대가 조직 폭력배여서 상황이 복잡합니다. 국군 정보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역 특전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조폭과 충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친척 집에 대피해 있으면서도 유나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나 언니가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서 저런 위험한 사람들과 맞선다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나는 누굴 지키려고 하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 아이야. 그게 무서워. 무슨 뜻이에요? 유나는 군대 가기 전부터 그랬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아이였어. 그런데 군대에서 그런 성격이 더 강해진 것 같아.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수아는 언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왜 그렇게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유나는 집에서 적들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적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경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군 정보사였습니다. 김유나 상사, 즉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유나는 전화를 받으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죠. 유나는 정보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정태의 조직이 유나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유나 상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보사 팀장이 긴급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태 조직이 당신의 가족을 납치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안전한 곳으로. 친척 집까지 추적했습니다. 현재 김수아 씨가 납치된 상태고 이점 내 할머니는 무사합니다. 팀장의 말에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업단지 내 폐차장 뒤편 비닐하우스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상사,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나는 이미 작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수아를 구해야 해요. 잠깐 상사,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제 공식 작전입니다. 팀장이 유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유나는 이미 무전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타깃 확인, 증거 확보 가능, 진입 준비 중. 유나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건 숨 넘어가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미안. 수아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남자의 음성이 유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 애 건드린가? 내가 치고 가라. 내 동생. 다시 보려면 몸뚱이 하나로 와라.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냉정함과 언니로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1시간 안에 와라. 혼자서. 박정태의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이나 군대 새끼들 데리고 오면 내 동생은 끝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유나는 단숨에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정보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홀로 비닐하우스로 향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상사,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팀장이 외쳤지만 유나는 이미 작전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공업단지의 폐차장. 유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수아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정태가 조소를 흘리며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셨네, 누님. 참 의리 있네. 박정태 주변에는 5명의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군번줄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놔줘. 내가 왔으니까. 좋아. 한판 붙어볼까? 다만 총은 쓰지 말자. 여긴 시골이니까. 박정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수아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상대해야지. 바로 그 순간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서 연막탄이 떨어졌습니다. 푸슉.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서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비닐하우스 입구가 파괴되었습니다. 검은 복장의 707 특임대 요원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김윤아 상사, 국군 정보사 명령에 따라 귀하의 비공식 작전은 종료됩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태와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야? 경찰도 아니고. 유나는 연기 속에서 수아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이제 끝났어. 수아는 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무서웠어. 언니가 약속했지. 다시는 안 뺏긴다고. 유나가 수아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한편 박정태는 뒤늦게 도망치려다 707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찍힌 군화 자국 위로 한 요원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여자는 대한민국 특전사였어. 그리고 우리 누나야. 박정태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시골 여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받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연기가 거치고 상황이 정리되자 유나는 조용히 일어나 땅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워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상사, 복귀하시죠. 팀장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전역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수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가족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707 요원들은 유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태와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수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군번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만큼은 가족이 내 조국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읍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박정태와 그의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상인들과 주민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우리 딸들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어. 정육점 아저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악질들이 다 잡혀갔다니 정말 속이 시원해. 수아는 며칠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금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곁에서 따뜻하게 돌봐주면서 점차 원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언니, 정말 전역하는 거예요? 수아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유나가 군에서 전역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해. 하지만 언니는 군인이 천직인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유나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두 손녀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된장국 위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싸움은 몰라도
가족만은 안 잃는 집이요. 할머니의 말씀에 유나와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정식으로 전역 절차를 마쳤습니다. 707 특임대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유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녁식에서 부대장은 유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김유나 상사, 당신은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든 그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나는 감사패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을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후 유나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읍내에 작은 도장을 열어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과 올바른 정신을 함께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군인이셨어요? 첫 수업날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유나가 부드럽게 답하며 아이들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도장은 금세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유나의 수업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힘은 남을 괴롭히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지. 유나가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서울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언니가 항상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짐을 싸기 전날 밤 유나 방 앞에서 조심스레 문을 연다. 언니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유나가 미소 짓는다. 응, 말해봐.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말한다. 나도 군인 해볼까 해. ROTC라도 들어가서 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수아를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헌 군번줄을 수아 손에 쥐어준다. 이건 내가 처음 받은 거야. 무겁지? 그만큼 책임이라는 뜻이야.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언니처럼 강한 사람 될게. 유나는 동생을 가만히 안아준다.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수아는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며 유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마음속으로 곱씹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뭐가? 유나가 수아의 가방을 정리해주며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을 거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수아야. 언니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멋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요. 유나는 수아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럼 군인이 되고 싶다는 뜻이야? 네. 언니처럼 707 특임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언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의 언니가 되고 싶어요. 유나는 수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우리 수아가. 언니, 응원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언니가 해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아가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보여준 그 용기와 사랑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언니 방학 때마다 내려올게요. 수아가 서울로 올라가는 날 유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응,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유나가 수아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군인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수아의 말에 유나는 웃으며 이제는 전직 군인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때로는 동네 어른들도 와서 운동을 배우기도 했죠. 유나의 명성은 읍내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여학생이 수업 후에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유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도장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벽에는 전역할 때 받은 감사패와 함께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만큼은 가족이 내 조국이었다. 유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날이 자신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수아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중간고사 잘 봤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수아야. 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작전 수행 중에만 밤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유롭게 별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유나야. 할머니, 제가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유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까 잘한 거야. 할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유나를 정말 좋아해.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적의 공격을 경계할 필요도 비상 상황에 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만 생각하면 되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인 김유나에서 선생님 김유나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3년 후 따뜻한 봄날 오후 읍내 버스 정류장에 한 명의 여군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어깨에 가방을 맨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수아였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수아가 중얼거리며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시골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도장 앞에 도착한 수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장 안에서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유나가 구령을 외치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수아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장 안에서는 유나가 8명의 아이들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와요? 한 아이가 수아를 보고 외쳤습니다. 유나가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수아의 모습에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니, 수아가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육군 소위 김수아, 휴가차 복귀했습니다. 선배님, 보고 싶었어요. 유나는 도장 문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어린 동생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잘 왔어, 우리 수아 소희님. 유나가 따뜻하게 말하며 수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석양이 도장문을 통해 들어와 두 자매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지키는 자와 지켜지는 자, 그리고 이제는 함께 지키는 자가 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재회였습니다.